어지럽고 복잡한 사건 현장 때문에 용의자를 추리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해남 땅끝에서 범인을 검거해낸 그런 사건입니다. 야, 진짜 땅끝까지 쫓아가셨네. 그렇네. 때는 2008년 1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피로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지역 복지관의 도우미였습니다. 집주인인 할아버님은 홀로 사는 67세 어르신이었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신고자인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왔는데 이날 예상치 못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의 얘기로는 평소 할아버지가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어서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범인이 아는 사이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거실이 온통 피투성이인데다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마구 던져져 다 깨져 있는 게 범인과 몸싸움이 상당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원풍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목이 부러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에 할아버지가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워 계셨는데 하의가 속에까지 모두 벗겨진 나체 상태인 겁니다. 얼굴 위에 밥상이 펼쳐져 있었고요. 할아버지의 피 묻은 바지와 속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범인이 범행을 끝낸 후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다 벗겨놓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유. 근데 밥상은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 얼굴 위에 펴놓고 간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공격을 피하다가 밥상 아래로 들어간 건지 현장만 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할아버지의 얼굴 위에 펼쳐져 있던 그 밥상을 조심스럽게 치운 형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상흔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흉기에 찔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네? 칼자국이 없었단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오로지 폭행으로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전신에 둔기로 맞은 멍자국이 보이는 데다가 특히 얼굴 쪽을 너무 심하게 공격당해서 치아가 2개나 부러져 있었다고 어머. 합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를 받아보니 장기 파열에 갈비뼈까지 골절됐더라고요. 어머.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확인됐고요. 범인은 무차별한 공격을 막아보려 하셨던 건지 손마디가 찢어질 정도의 방어원도 발견됐습니다. 아유, 뭘로 공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주변에 피 묻은 나무, 파편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 목재로 된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나무되는 뭐 야구방망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뭐. 그렇죠. 폭행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깨지는 소리, 또 뭐 할아버지가 막기 위해서 비명을 질렀다거나 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도 좀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물건들이 깨지면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전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전날 오전 하루가 11시? 전날에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대요?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랫집에 사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싸우는구나, 그냥. 아니 그러면 수상한 걸 듣거나 본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바로 옆집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 전날 오후 1시쯤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할아버지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다고 했고요. 아. 30분 후쯤 다시 돌아왔을 때도 문이 열려있긴 했는데 이때는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아래층에 사는 어린 학생이 오전 11시쯤에
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고 했고 남자의 목소리가 나갈 때 들렸다고 했잖아요. 오후 1시까지. 그러면 2시간가량은 머물렀다는 얘기일 수 집에 있겠네요.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범행의 흔적을 싹 지우고 나갔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피우고 간 걸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가래침들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돼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것도 뭐지? CCTV는 없었나요? 그 시간대 아파트를 드나든 수상한 사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CCTV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 내에 CCTV가 서너 대 정도 띄엄띄엄 있었고요. 저희가 범행 추정 시간대에 아파트 외부에 있는 도로 CCTV까지 모두 뒤졌는데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의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급소만을 공격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공격을 받으면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그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끝까지 사망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참 잔인하다. 숨을 거둔 걸 끝까지 확인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확인하고 분석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성적인 의미와 범죄가 연관성이 없는데도 하반신이 이렇게 벗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 모욕감 뭐 이런 것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분노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원한. 그렇죠. 분노와 원한. 네. 혹시 피해자분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좀 있었나요? 자녀분들과도 좋았고요.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혹시나 치정살인이 아닌가 싶어 알아봤더니 피해자의 자녀들도 가족처럼 생각할 만큼 오래 만난 여성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 주변을 다 뒤져봤지만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망한 피해자를 황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은 이 황 씨와의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샅샅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잠깐이라도 통화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그러다가 이제 황 씨의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황 씨와 오래 만났다는 여성분이 네. 그 몇 달 전 기억 하나를 이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요. 웬 남자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경찰서로 갈 테니 거기서 보자 라면서 화를 버럭 내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평소에 누구한테든 그렇게 화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 가을쯤 분명 주말이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 후로 대여섯 번 정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통화가 계속 더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주 연관성이 없진 않았었나?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경찰서 얘기까지 나올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평소 황 씨가 누구와 언성을 높여 싸울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이상하긴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건 남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3, 4개월 전의 일이라고 했지만 형사님은 황 씨의 집 전화 통신 기록 1년치나 뽑습니다. 그중에 지난해 가을 같은 번호로 연이어서 5통 이상 걸려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실제로 2007년 9월 셋째 주 일요일 시간은 오후 4시경에 번호 하나가 나옵니다. 전남 지역 번호인 061로 시작하는 번호였는데 광주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담양의 한 공중전화더라고요. 여기서 한 15분 동안 황 씨의 집에 무려 6통의 전화를 건 게 확인됐습니다. 공중전화?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확인한 형사님들은
어쩌면 전화를 건 사람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신고 전날인 16일 오전 10시 40분경쯤 황 씨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이것도 공중전화였습니다. 어. 황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고요. 용육이라서 이제 글로 온 거죠. 바로 인근에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처음 소리가 났던 게 오전 11시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중전화 발신 시간대가 10시 40분.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직전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집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범인만 피해자를 알고 있는 편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범행 직전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편면식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뭔가 분명 영역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방에 그 해당 공중전화로 달려가 봤는데 마침 공중전화 맞은편 우체국에 도로 CCTV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4개월 전이면 남아 있을까요?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우체국 담당 직원도 보통 2개월 정도 분량만 저장된다면서 큰 기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까보자 하고 봤는데 이 영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야, 대박. 와 있었어요? 딱히죠. 극적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삭제되기 직전의 파일 중에 2007년 9월 셋째 주 일요일 영상이 남아있던 겁니다. 어떻게 있었지? 와, 그게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죠? 이게 동작 감지용 CCTV라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가 되는 거였는데요. 지난 4개월 사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하늘이도 이게 이제 덮었으면서 지워지고 덮었으면서 지워지는 건데 그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진짜 극적이다. 그래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확인이 됐나요? 근데 또 언제나 이 상황이라는 건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당시 CCTV를 한번 보시죠. 엥? 아, 이게 각도가. 사실도 이렇게 좋지는 않네. 지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도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가게에서는. 그렇죠. 보이지가 않죠.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데 네. 맞은편 도로 왼쪽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아유, 건너편에. 형사님이 뭔가를 찾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걸 보여줬다는 거는 대체 뭘 보신 거죠? 화면에 잡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에? 아, 유일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닌가요? 거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잖아요. 처음 전화가 걸려왔던 오후 4시쯤에 저 오토바이가 반대편 도로에서 공중전화 방향으로 지나갔는데요. 아, 오토바이가 공중전화 앞에 멈춘 것 같더라고요. 어머.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멈춘 거를? 오토바이 뒷바퀴가 보이는 겁니다. 나무 옆에 그 뒷바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요? 보이세요? 바퀴가? 저희는 아니 안 아닌 것 보이거든요? 같은데 어머, 저렇게. 어머. 아, 저기에 빨간 표시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죠. 저건 모르겠던데. 그런데 얼마 후 CCTV 화면 귀퉁이에 걸려있던 뒷바퀴가 사라지더니 유턴을 해서 돌아왔는지 저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래 부분 화면을 보면 정확히 4시 15분으로 찍혀 있고요. 아. 어머. 일단은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도 공중전화에 들어갔다 나온 상황이 찍힌 건 아니어서. 그리고 더 저 사람이 맞다고 해도 지금 저 오토바이 번호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사람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일단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력하긴 했습니다. 만약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목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운전자를 쫓아보기로 한 거죠.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 기종을 확인하고 광주와 담양 지역에 등록된 오토바이 명단을 쭉 확인해 봅니다. 무려 1000여 명이 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껏 수사했던 사람들과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살폈고요. 또 전과 조회를 해서 전과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한 남자가 걸려졌습니다. 오, 그렇게 빨리요? 그러게요. 피해자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주에 등록된 오토바이 소유주 중에 황 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번. 그것도 2초 동안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2초요? 2초. 그럼 받는 순간 거의 끊으면 그러니까. 2초 아니에요? 집에 누가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딱 끄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황 씨한테 전화를 걸긴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은 이 오토바이 주인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모두 뽑아봅니다. 황 씨한테 전화를 건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 담양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 9월부터 이 오토바이 주인이 피해자인 황 씨에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연속으로 여러 통의 전화를 했고요. 연속이요? 결정적으로 가장 수상했던 건 신고 전날 황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1월 16일에 이 오토바이 주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라고 조회해봤더니 종일 꺼져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아, 이제 좀 의심스럽기 시작하네요. 지금부터 이 오토바이 주인을 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 씨는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응? 64세고요.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에 아내와 농사를 짓고 사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고? 현장은 그거는- 너무 잔인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 오 씨가 황 씨에게 3번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황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그날 황 씨와 전화 연결에 실패한 오 씨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한참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누군가요? 광주에 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을 찾아가서 한 달 전에 혹시 오 씨랑 통화한 적이 있냐 했더니 이 여성분이 황당하게도 오 씨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어머, 몰라요? 길게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표정이나 말투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발길을 돌렸었죠. 아, 이거 참 통신 수사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제 김 형사님과 같이 탐문을 나갔던 형사님이 방금 만나고 돌아왔던 50대 여성분에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혹시 김정미 씨라는 분을 아세요? 새로운 이름이네요. 김정미 김정미? 씨도 왜 나오는 거죠? 김정미 씨가 누군데요? 오 씨의 아내였습니다. 오 씨 아내? 아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는 그 오토바이 탄 사내 오 씨의 아내? 네, 오 씨 아내와 그 여성분이 나이대가 비슷해서 혹시 오 씨의 아내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요.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오 씨 아내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아, 와, 처음으로 지금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네네네. 남편이 오 씨랑은 전혀 모르고 오 씨의 아내와는 아는 사이였던 거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여성한테 아까 말한 오 씨가 정미 씨의 남편이라고 했더니 그 여성분이 할 말 있다며 저희한테 빨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실마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날 이제 오 씨 아내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정미 남편이 갑자기 날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뭘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친구 남편이니까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친구도 없이 혼자서 절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결국엔 집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웬 남자 사진을 한 장 탁 내밀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똑똑히 봐라. 자기 와이프랑 만나고 있는 남자 아니냐며 막 따지더라고요. 정미한테 무슨 남자가 있냐.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한 통 속으로 날 속인다. 라면서 싹 다 고소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후로 정미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형사님? 혹시 그 사진의 주인공이 네, 그 사진 속 인물이 홍 씨였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 씨가 아내 외도 상대로 황 씨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오 씨 아내의 지인들 그 누구도 외도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황 씨와도 아무런 어리가 없었고요. 오 씨 아내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조차도 없었습니다. 통화 한 번 안 한 사이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거 혹시 진짜 그 의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오 씨의 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진짜 그건 아니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어야 될 텐데.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 씨의 이러한 의심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엔 아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내랑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려고 이사까지 간다고요? 형사님은 이제 오 씨를 1억 용의자로 보고요. 그의 행방부터 이제 추적합니다. 오 씨는 광주를 떠나서 땅끝마을의 해남으로 아내와 함께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땅끝마을. 그래서 어렵게 부부의 주소지를 찾아온 형사님은 집을 보자마자 두 눈으로 의심합니다. 왜요? 허허 불판의 간척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왜 움막 한 채가 떨렁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서늘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웃이 없는 그곳에 단둘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그 의심 때문에? 야,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고심 끝에 오 씨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저희들이 찾아올 걸 알았다는 듯이 놀라지도 않고 덤덤했습니다. 어머. 황 씨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자신이 죽인 게 맞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딱 인정했어요? 오 씨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 놈을 죽인 건데 뭐가 잘못됐어? 난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람을 응징한 것뿐이야.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정말 명확한 뭐 증거라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라고는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황 씨의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명함이 어떻게 외도의 증거가 돼요? 전부터 아내가 밤에 누군가와 몰래 숨어서 통화를 하고 밤늦게 다녀서 바람을 핀다는 심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웬 남자의 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둘이 만나서 뭐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 걸 봤다.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히네. 그냥 명함 한 장. 그게 무슨 외도 증거야. 명함 보고 외도의 상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이상한데. 오 씨를 체포한 후에 오 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분은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남편이 언젠가부터 명함 한 장을 갖고 와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불륜 관계로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모르죠. 네. 근데 그럼 모르는데 그 명함은 어쩌다 집에서 나온 거죠? 아내분이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오래전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받았던 명함이었던 걸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너무 험하다. 아, 이게 뭐야. 너무 험한데? 그래서 남편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이 도무지 믿질 않더랍니다.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고 했고요. 아내는 항상 해명하고 살기 바빴다며 우셨습니다. 아, 소위 이걸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부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 부정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위 뭐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 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편집증적 성격 장애가 굉장히 위험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는 떳떳한 행위를 했다라고 떳떳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 망상 장애예요. 그냥 망상 장애. 질환이나 질병.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오 씨는 황 씨를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확신하고 또 실제로 황 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집이랑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황 씨는 외도를 부인했고요.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 황당하죠. 아,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화 왔을 때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당신 막 이렇게 막 그쵸,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나 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데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네. 당신 내 아내랑 바람 폈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우 얼마나 답답했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오 씨는 급기야 그 움막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내를 가둬둡니다. 아유. 그렇게 또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추궁해 왔고요. 결국 참지 못한 아내가 도망치듯 자식의 집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래도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오 씨는 또 아내가 황 씨에게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진짜. 아, 이해가 된다 이래서. 그래서 외도한 줄 알고 바지도 다 벗겨놓고 그렇죠. 네. 진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폭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사 내내 저희가 아내와 황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다.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오 씨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아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오 씨 아내가 남편을 피해서 자식 집으로 간 날이 딱 범행 날인가요? 네, 집에서 나무로 된 지팡이를 하나 챙겨갔고요. 곧장 황 씨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을 벌이다 황 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의식이 잃을 때까지 무차별로 찍어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아휴. 그리고 아내랑 관계를 나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요. 아유.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막 내가 분통이 터져요 지금. 그리고 그 밥상은 그 오 씨가 황 씨를 보기 싫어서 밥상으로 덮어놓고 한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다가 상 밑으로 들어가 숨은 거라고 했습니다. 야,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너무 억울하다 진짜. 이거는 뭐, 이걸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저는 너무 네. 궁금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1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 2년이 또 감형이 되어서 최종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이 돌아가신 분은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다 참작해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즐겨봐 이 채널.